안녕하세요.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오고 추운 날씨인데 이 늦은 시간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합니다. 영재교육원 수학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 드리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GTG 영재원 수학이라고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은 이미 저희가 있었어요. GTG 영재원 사이언스라고 사고력 과학 또는 영재교육원 과학이 있었는데요. 수학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는데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으시면 되지 생각하고 안 만들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재교육원이 특히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추첨제로 돼 있어요. 2년 전부터 추첨제로 되면서 좀 아쉬운 게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너무 프로그램이 좋은데 입학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소 생각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 중1 또는 현 초6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텐데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교학점제를 뉴스에 며칠 전에 12월 13일 날 뉴스가 크게 났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국민일보하고 단독 인터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신 절대평가를 고1, 고2, 고3 전면 확대하겠다. 언제부터? 2025학년부터. 지금 중1부터입니다. 원래 고교학점제 실시할 때 현 중1부터 적용할 거라고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를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주호 장관이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갈 땐 수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갈 때 수능이 없을 것. 고1 포함 전학년 내신 절대평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설명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또는 수능 폐지까지는 아닌데 현재와 같은 수능, 줄세우기 수능, 변별력 수능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거를 바뀐 정부에서도 똑같이 가겠다 하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뭐 저희가 고교학점제 설명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안내 드렸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저희가 영재원 수학, GTG 영재원 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옛날 고교학점제 설명회
또 외고 폐지 아니고 외고 존치 논란이 됐을 때 설명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용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몇 번 교육부 장관이 정권 초기에 임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조기 사퇴하셨어요. 한 분은 자녀 때문에 또 한 분, 둘 다 자녀 때문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세 번째 이조 장관이 최근에 취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22년 12월에 확정 고시되기로 했던 개정교육과정이 불가피하게 2023년으로 밀리게 된 것 같아요. 아마 2월 정도에 발표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아니고 2023 개정교육과정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벌써 오랫동안 논의됐던 거라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부는 있을 건데 이때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2023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게 요 세 가지라고 합니다. 뭐 두 달 사이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마 크게는 안 바뀔 겁니다. 첫 번째,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한다. 다음, 고교학점제 적용한다. 인공지능 혁명을 대비한다. 이 세 개를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말씀드릴게요. 깊이 있는 학습의 뜻이 뭐냐면요.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연결해서 됩니다. 첫 번째, 삶과 연계한 학습. 실생활 또는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적용 실천하는 교육과정. 실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가 불명확한 그냥 닥치고 따라 해가 아니고 실생활과 연계된 것을 하겠다 했고요. 두 번째, 교과 간 연계.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통합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하고 수학, 과학하고 사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한다. 뭐 추상적이고 좋은 이야기 같아서 뭐 그냥 뻔한 이야기 아니야, 추상적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 목표가 역량 구현이 목표입니다. 역량을 개발하는 게 목표예요. 과거에는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해, 속달 적용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2023에서 처음은 아니에요. 자, 역량이라고 하는 건 지식, 기능뿐만 아니고 동기와 태도 같은 정의적, 즉 정서적인 특성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추상적이고 긴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옛날에 교육과정 설명할 때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게 메인 주제가 아니라서 포인트만 짚고 한번 갈게요. 옛날에는 지식을 전수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썼고 지식을 측정하는 방식의 일제고사, 지필고사를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는 지식의 개수는 줄이고 대신 그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고 평가도 그거 위주로 역량이 얼마나 개발됐는가로 평가하겠다. 그러려니까 지식을 측정하는 지필고사 방식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 좀 이따 더 할게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한다는 것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제가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 공식 문서, 교육부 고시문, 매체 메토 이런 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 자료, 주로 이제 배우는 거죠. 개념, 원리 뭐 이런 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운대요.
옛날보다 다루는 지식의 양이 줍니다. 수학도 예를 들면은 복소수도 빠지고요. 복소평면도 빠지고요. 극좌표도 빠지고요. 뭐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점점 빠지고 있어요. 공간 벡터도 빠지고요. 뭐 여러 가지가 빠지고 있어요. 대신 하나를 깊이 있게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깊이 있는 이해와 수행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이게 이때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지식을 전달하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측정했었어요. 근데 내면의 재구성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요. 그거를 사고하고 탐구하는 거를 체크하고 그거를 교육의 목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고, 탐구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겠다. 사고와 탐구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합니다. 이건 뭐 꼭 깊이 있는 학습만을 위한 건 아닌데,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점만 이수하면은 졸업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처럼 무슨 과목 듣고 무슨 과목 듣고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학생 진로에 따라서 듣고 싶은 학점을 따면은 몇 학점 이상만 따면 졸업시켜 주겠다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과목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는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어요. 이건 고2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2 때, 고3 때, 고2, 고3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도 전문 교과를 들을 수 있게 심화 과목을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특목고에서 주로 들었어요. 특목고에서 주로 들었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 현 중1부터입니다. 고1 때 공통 과목을 하고요. 고2, 고3 때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2015 과정에 있던 전문 교과, 즉 심화 과목이 들어옵니다. 심화 과목이 이쪽에 들어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주겠다예요. 예를 들면 수학을 예를 들면 현재는 미적분 또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미적분은 이과 애들, 확률 통계는 문과 애들이 주로 하고 있고 문과 애들이 아주 죽을 쓰고 있죠. 근데 뭐 이런 거에 이제는 인공지능 수학, 심화 수학 뭐 이런 이상한 수학들, 처음 듣는 수학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자, 요건 예시입니다. 아마 이대로 될 것 같아요. 자,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 현재 수학 상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학 상하를 공통 수학 원투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학부모님 중에서 공통 수학으로 배우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공통 수학, 뭐 일반 수학, 수학 상하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과, 이과, 예체능, 직업계 할 거 없이 누구나 알아야 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수학을 공통수학 고1 때 배웁니다. 지금 수학 상하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진로 따라서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뭐 자기는 예를 들면 불어불문학과 가고 싶어. 수학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수학 안 듣고 싶어요 하면 오케이. 안 들어도 돼. 불이익 없게 해줄게. 지금은 불이익이 있어요. 고1 과정까지만 듣고 고2 과정 수학을 안 들으면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빵점 나와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고교학점제하면 나 예체능 갈 건데 수학 안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들어도 돼요. 어떤 애는 저 전자공학과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듣고 도에서 미적분 2도 듣고 기하도 듣고 인공지능 수학도 듣고 고급 기하도 듣고 고급 대수도 듣고 고급 미적분까지 들을게요. 오케이, 그렇게 들어. 옛날에는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개설돼 있어도 듣는 애가 없었어요. 왜냐? 수능이 안 나오거든요. 학점 따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학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린다고요?
좀 들리는데 약간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깐만요. 조금 더 크게 제 볼륨 높였는데. 이제는 잘 들려요? 이게 그래도 좀 잘 낫나요? 안 들리네요. 이게 나아요? 제가 마이크하고 카메라 바꿨습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음질 괜찮아요?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꿀게요. 제가 화질 더 좋은 거를 설치했더니 음질이 좀 떨어지네요. 네, 다시 화면 켜고 할게요. 네, 그동안 좀 음질이 안 좋았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급 미적 분학 같은 거 못 들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수강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왔어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수강생이 너무 적으니까 상대평가에서 불이익을 보고요. 수능에 안 나오니까 이 공부한 게 수능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라 해놓고 사실은 듣는 애가 없었어요. 특목고 애들만 들었어요. 자사고 애들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넓혀주겠다. 많이 들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거로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듣죠? 인공지능 수학,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이산 수학 처음 듣죠? 네, 이제 대학교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왜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옛날에 문과, 이과 두 개 트럭만 있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많이 할 수 있어요. 문과인데 불문학과야, 역사학과 갈 거야. 그럼 수학을 고1 과정만 듣고 안 들어도 돼. 경제학과예요. 그러면 이과만큼 많이 안 들어도 되지만 수학을 어느 정도 듣고 싶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물리학과 가고 싶어요. 물리만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 그럼 고급 물리, 고급 물리학 실험 이런 거 막 들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자기 진로 따라서 다양한 트랙이 있게 하겠다. 대학교처럼 여러 전공이 있게 하겠다요. 과거에는 문과면 문과, 이과면 이과 딱 두 줄을 한 줄 세고 쫙 했어요. 1등급부터 저 끝까지. 심지어 서울대의대와 연대의대까지도 변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대학교에서 전교 1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학과 1등하고 피아노학과 1등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교 1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해요. 고교학점제는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요. 옛날에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을 쳤어요. 지필평가 위주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고교학점제는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시로 시험을 쳐요. 그리고 지필평가 비중이 떨어지고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요. 지금 중학교가 절대평가하고 있거든요. 수행평가가 70% 또는 60%고요. 지필평가가 한 40%, 적은 데는 30%예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됩니다. 지필 비중이 절반 밑으로 내려가요. 과거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코스를 개발할 만한 돈이 없어, 나라가. 그러니까 딱 두 개만 들어. 어디 가서 짜장면 아니면 짬뽕 둘 중에 하나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강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만큼 돈이 돼. 예산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더 좋게 고교학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교학점 되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있느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이 절대평가됩니다. 수능 절대평가됩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갑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돼야 되는데 요거는 물음표예요. 자, 이런 변화들이 있고 나머지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자, 이건 압축해서 넘어갈게요. 이게 메인은 아니라서 조금씩만 볼게요. 내신 절대평가. 아까 이조 장관 인터뷰 말씀드렸죠. 원래는 현재 상위 4% 1등급, 상위 11% 2등급 이렇게 해서 한 줄 세우기를 했어요. 상대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원래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냐면 고1 때는 상대평가, 고2, 고3 때는 고1 때는 상대평가하고 고2, 고3 때는 절대평가할 생각이었어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이렇게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조 장관이
2월 12월 13일 날 인터뷰한 거로는 고1 때도 절대평가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이게 맞고요. 고교학점제하고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더 철저하게 고교학점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문재인 정부는 좀 부정정하게 절충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고1, 3 전부 다 내신은 절대평가하겠대요. 수능도 이제 절대평가 되거나 심지어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서 12월 13일 날 인터뷰에서는 이주호 장관, 교육부 장관은 수능을 없애겠다까지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없애겠다는 아니고요. 절대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과목 수가 국영수로 축소될 거예요. 지금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래가지고 과학의 2과목 또는 사회의 2과목까지 해서 총 5과목을 치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3과목만 칠 거예요. 국영수만. 시험 범위도요. 국영수 모두 다 고1 과정만 아마 낼 가능성이 높아요. 수학도 고1 공통수학만. 지금 수학 4나만. 고2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니 수학 원이니 수학 투니 미적분이니 기한이 이런 거 싹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사실상 수능이 없어지는 거랑 거의 같죠.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수능을 없애겠다 한 거는 절대평가하고 과목수도 국영수만 치고 시험 범위도 고1 과정까지만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쩌면은 고2 과정의 일부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고교학점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고1까지만 한다고 했어요. 전면 절대평가하고. 현재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제2외국어 절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가 국어, 수학, 탐구 이 3과목 남았는데 탐구는 없어질 거고 국어, 수학도 절대평가로 바꿀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면 상위권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영어 절대평가하면 영어고의 90점 이상이 다 똑같은 1등급인데 한 상위 10% 정도가 1등급 하거든요. 좀 어려우면 7%, 쉬우면 12%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 근처예요. 변별이 안 돼요. 상위 10%면 거기서 어떻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한 줄 세웁니까? 못 세우거든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을 미국 SAT처럼 하겠다예요. 미국 SAT가 1400점 만점인데 1200점 이상이면 거의 동급으로 다 쳐요. 아이비리그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한번 소송이 붙었어요. 중국 애가 자기 만점인데 떨어지고 1200점짜리 SAT 1200점짜리가 흑인인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 넣었어요. 했더니 걔가 졌어, 중국 애가. 이거는 우리 마음이다. 대학 마음이다. 해서 졌어요. SAT 하나도 뽑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시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냐? 현재 상위권은 수능이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이 내신이에요. 그 다음 학생부에 기재된 거고 각종 비교과 종류, 뭐 동아리니 뭐니 이런 거는 이제는 한번 그 조국 장관 사태 벌어지면서 확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상위 30% 또는 뭐 나머지는 내신으로 대부분 대학 갑니다. 그 다음 수능이고 그 다음 학생부인데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요. 상위 10%는 비교과보다는 수능, 수능보다는 학생부, 학생부보다는 내신 학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상위 30%는 내신이 여전히 갑입니다. 지금 안 변해요. 상위 10%가 문제예요. 이거 물음표가 뭘까요? 미국을 보면 알아요. 미국은 제일 낮은 게 비교과, 뭐 학생회장 했다, 무슨 동아리 했다, 무슨 경시대 수상했다, 무슨 논문을 썼다, 이런 게 비교과예요. 미국은 비교과 중요하게 보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에세이예요. 자기소개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SAT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신 학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상위권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20개 대학 정도에서 이게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음수거 되셨어요. 음수거가 눌려졌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쩌다 또 음소거 눌렀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음소거 됐나 모르겠다.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자, 심화 과목 그걸 얼마나 들었느냐, 전공 관련된 심화 과목을 얼마나 들었느냐, 요거 전부터요, 여기부터요. 네네네.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을 얼만큼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코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화 과목을 얼만큼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위권에서. 미국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왼쪽에는 수능에서 점수 따기 쉬운 과목, 많은 애들이 듣는 과목이었어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요거 현재 2015 개정 가지고 이야기해요.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만 들었어요. 얘가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를 간대. 전자공을 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들었어요. 누구는 그거 똑같이 듣고 고급 수학, 물리 2,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시절 밑까지 들었어요. 둘 다 A를 받았어요. 90점 이상이라서. 절대평가니까. 수능에서도 아마 그때는 수학만 칠 건데 수능도 다 그냥 국영수 다 A 1등급 받았어요. A가 아니고 1등급, 1등급, 1등급 받았어요. 똑같아요. 상위 10%니까 그거로는 변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구를 뽑을까요? 얘를 뽑죠. 심지어는 국영수 중에 국어하고 영어가 2등급 나왔더라도 얘를 뽑아요. 2등급이라도. 미국이 이렇게 뽑거든요. SAT 점수가 좀 낮아도 미국은 언어라고 하거든요. 언어 과목. 언어 과목을 더 들어내요. 또 AP가라고 있어요. 대학 과목 선의수안에 이런 애들을 뽑습니다. SAT가 좀 낮아도. 자, 이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상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화 과목을 얼마나 듣느냐이다. 자, 그런데 원래는 특목고 폐지돼야 고교학점제하고 맞아요. 그런데 폐지 안 하겠대요. 외국까지 폐지 안 하겠대요. 자사고 살리겠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올해 서울대 입학생, 올해는 아니죠. 올해죠. 올해 입학생. 보시면 전국에 1667개 일반고에서 약 절반 입학했습니다. 나머지 약 100개 특목고 자사고에서 또 절반이 입학했어요. 1660개랑 100개, 너무나 16배가 더 많은데 입학생 수는 거의 같습니다. 한 학교당 16배 더 많이 합격하는 셈이죠. 자, 얘들이 이러니까 역시 수시가 문제야. 금수저 전형이 있어서 일반고 애들이 피해보나 봐. 라고 생각하고 막 데모했단 말이죠. 엄청나게 데모해서 장관도 날아가고 뭐 큰 난리가 벌어졌죠. 그래서 수시가 문제야. 깜깜이 전형이야 했는데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한다고 하면서 정시를 확 확대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정시가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수시로 갈 때 서울 강남만 뽑았어요. 강남에서 서울대 수시로 110명이 갔습니다. 강남 한 개 구에서. 뭐 부산 예를 들게요. 부산 400만 도시에서 수시로 59명 갔어요. 역시 인천 200만 도시에서 250만 도시인가요? 수시로 78명 갔어요. 이 대도시보다 강남 한 개 구에서 110명이 갔으니까 진짜 불균형이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시는 안 볼까요? 공정하죠? 수능으로 치고 다 똑같으니까 부모빨이 개입할 거 없을 것 같죠? 강남에서 74명 갔습니다. 서울대의 30%가 정시예요. 70%가 수시예요. 사실은 2배 조금 넘어야 돼요. 근데 강남이 더 많이 간 거 보이죠? 근데 인천 몇 명 갔습니까? 한 명 갔습니다. 200만 넘는 도시에서 정시로. 수능은 게임이 안 됩니다. 부산 14명 갔어요. 대구 19명 갔고요. 대전 15명 갔습니다. 인구 200만, 400만 도시가 한 자릿수까지 가요. 근데 강남에서는 훨씬 많이 갑니다. 정시가 훨씬 금수저전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일반고 중에서만이었어요. 일반고 중에서만. 특목고 들어가면 정시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정시에서. 실제로 실력순으로 쫙 한 줄 세우잖아요. 정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목고, 자사고, 강남이 서울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능으로만 치면. 일반고 애들은 정시로는 대학을 거의 못 갑니다. 서울대나 의대를. 다만 수시가 그걸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력순으로는 훨씬 월등히 많이 가야 될 애들이 왜 서울대나 의대에 절반밖에 못 가느냐. 내신, 수시가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수시는 내신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신은 상대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외대부고 상위 10%가 심지어 외대부고 중간쯤 하는 애가 일반고 전교 1등보다 잘하거든요. 근데 외대부고 중간쯤 하는 애는 4등급, 5등급이에요. 내신이. 얘들은 서울대나 의대를 수시로 못 갑니다. 정시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고 1등급 애들은 실력을 외대부고에 중간에도 못하지만 갑니다. 수시로. 이 상대평가 때문에 실력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특목고들이. 근데 걔들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불이익이 없어져요. 게다가 수능도 변별력이 없는데 얘들은 심화 과목이 엄청 다양해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생기부도 잘 써줘요. 그러면 특목고가 일반고를 완전 압도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있는데 특목고가 살아있다, 자사고가 살아있다, 외고가 살아있다. 그 뒤로 가야 돼요. 일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목고가 살아있다면 자사고가 갑 오브 갑이 될 거예요. 탑 오브 탑이겠네요. 자, 그럼 현재는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 따기 좋은 과목만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고급 수학 이런 거 계산돼도 안 들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 되면 상위권은 고급 수학, 고급 물리 이런 거가 꼭 필수적이에요. 그러려면 미리 선행을 좀 해놔야 돼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고급 지식 학습 능력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요, 분당에 영덕여고가 있습니다. 영덕여고에서 물리2를 듣고 싶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물리과 가고 싶은 애인데 물리2를 수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리2 신청하는 애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강좌가 개설이 안 됐어요. 지금은 고급 수학 이런 강좌가 일반고에 거의 개설이 안 됩니다. 아주 특수한 몇몇 교육특구의 몇몇 학교만 개설이 돼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어서 전공과정 심화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느냐가 상위권 대학 합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고급 수학 같은 과목을 개설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목은 학원이 없어요. 고급 물리 2 수능 응시자가 3,000명이 안 됩니다. 전국에. 그럼 한 동네에 몇 명이 있겠어요? 그거 보고 학원이 오픈되겠어요? 오픈이 안 됩니다. 학원이 없어요. 인강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인강은. 그 정도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해야 돼요. 고급 수학,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이런 거는. 그래서 고급 지식을 배우려면 이거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재 수원, 수투, 미적분 이런 거는 학습 능력이 좀 떨어져도 선생님이 완전 씹어 먹여서 강제 학습을 시켜주세요. 근데 고급 수학 이런 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도 팍팍팍 나가야지 고급 수학까지, 고급 물리까지 공부할 수 있거든요. 워낙 과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기가 혼자서 이 고급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고급 지식 학습 능력, 심화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특목고가 살아있다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과목 빼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진로 과목 선택, 고급 뭐시기들 당연히 수강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자기 전공 관련된 거는 진짜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고급자들 가는 애들. 거기에다가 민사고, 외대고 이런 자사고에 가면 교육 과정이 없는 고급 수학보다 더 어려운, 고급 물리보다 더 어려운 대학 수학, 대학 물리, 대학 화학을 강좌를 개설하거든요. 그걸 AP라고 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가려면 대학 과목 3학점짜리 한 5과목 정도, 15학점 정도는 A를 따고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AP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점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거를 지금도 외대부고나 민사고 이런 데서는 수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까지 수강한 애들이 돋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고를 압살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자사고 간다, 영재고를 간다, 과학과를 간다고 하면 대학 과목까지 수강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정도 학습 능력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고급 지식 학습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가고 프로젝트 학습이 많이 생깁니다. 요건 이주호 장관이 요번에 12월 13일 날 국민일보하고 단독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교육 변화는 이라고 기자가 물으니까요. 학교를 살리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수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암기식, 수능식 입시로 매몰되는 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수업도 배우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개념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잘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 이야기를 직접 말하십니다. 이분이 제야에 있을 때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거는 이미 많이 채택되고 있는 중이고요.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도 수시 강화,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개념 중심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개념 중심의 뜻이 뭐냐면 현재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심이에요.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수업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킬러 문제를 만들고 그 킬러 문제로 변별을 하고 있거든요. 상위권 변별을. 그런데 개념 중심으로 많은 양을 나가면 문제 해결,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중요하게 안 해요. 그냥 킬러 문제 비중은 낮아지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없어질 거예요. 킬러 문제 비중은 낮아지고 문제 해결력을 체크하기보다는 심화 과목, 예를 들면 고급 물리, 고급 기하, 고급 미적분 이런 거를 이해하고 제대로 소화하는 학습 능력을 더 먼저 측정할 거예요. 그리고 배배 꼬인 문제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 말고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수행평가를 통하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측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필고사로 문제 해결력 측정하는 것은 이제 줄어든다. 지필고사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없어지고 수행평가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비중이 올라간다. 이 문제도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과목과 융합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중요하게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합격한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외대부고 애들이었는데 얘들이 역사를 배운 거예요. 역사에서 그때 명량해전이 그 영화로 개봉해서 유명한 때였는데 역사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이 콜라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렸겠어요? 그 파도 치고 막 총소리, 고함소리, 대포소리 있는 데서 말로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깃발로 하거든요. 근데 깃발로도 어려운 거예요. 워낙 2km, 3km 떨어진 배니까 깃발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이용했냐면 명량해전에 나오는데 연을 띄워서 연에서 신호를 보냈대요.
다 보이니까. 그때 연에서 어떤 걸 했냐면 한자로 써가지고 하면은 일본 사람도 아니까 글을 안 쓰고 암호를 했거든요. 그 암호 체계를 이제 역사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애들이 수학 시간에 암호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산출물을 역사 속의 암호를 산출물 한 거예요. 얘들이 이거 가지고 서울대 갈 때 써먹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 해결력이에요. 타과목과 융합하고 실생활과 융합해서 수학을 다른 과목 또는 역사에 실생활에 적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프로젝트 수업이긴 한데 문제 해결력을 했죠. 우리가 아는 베베 꼬인 어려운 수능 킬러 문제를 지필에서 종이에서 푸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그래서 이런 게 바뀝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고급 지식 학습 역량이 중요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 역량, 탐구, 수행평가,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게 중요해지는데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첫째는 선행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심화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역량 길러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독서 많이 하고 사고력 수학하고 좋아요. 사고력 과학하고 좋아요. 그런데 뭐 발표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협업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죠? 그거는 사고력 수학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거랑 적합한 게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이에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프로젝트하고 산출물 만들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딱 좋은데 이런 걸 하면 어떤 게 길러지냐면 일단 고급 지식 학습 역량이 길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걸 막 하거든요. 특히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들을 해요. 주제들을 다루거든요. 그거를 교육과정 교과서처럼 문제집처럼 참고서처럼 달달달 반복 학습 안 하고 좀 점프하면서 꽤 높은 레벨까지 도전을 시켜요. 그런 거 하다 보면 고급 지식 학습 역량이 길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험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운 다음에 또 실험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돌면서 점점 깊이 탐구에 들어가요. 이런 탐구 역량도 길러집니다. 공교육에서도 이걸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영재교육이 훨씬 소수를 데리고 훨씬 좋은 장비로 또 균질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좀 깊이 있게 수준 있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꼭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거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협업 역량, 발표 역량 길러지죠. 아이고 글자 너무 쓰기가 어렵네요. 프로젝트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영재교육은 다니면 딱 좋아요. 고교학점제를 초등학교부터 준비하기 딱 좋은데 저희가 여기서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영재교육원이 지금 교육청 연계원이나 이런 게 추천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재학급은 개설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고 너무 소수가 개설돼 있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뽑기도 워낙 소수를 뽑고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전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브릿지 과정 같은 뭔가 특수한 거를 거쳐야만 되는데 그걸 안 거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마침 과학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하셨던 저희 과학 선생님께서 이분도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실제 수업을 하셨던 자료 가지고 GTG 영재원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학은 있었는데 수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GTG 영재원 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타서 물을 좀 마시면서 할게요. 4주, 한 달이 한 과정입니다. 한 세션이에요. 그래서 1주차에는 어떻게 하냐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주로 뭐 어떤 이제 실험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잘 관찰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뭔가 질문을 던져서 탐구하게 해요. 그러면은 자기 질문을 위해서 추가 실험을 하게 하거든요. 추가 실험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추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서로 던지고, 질문도 던지고, 의논도 하고, 또 의견이 대립하면 토론도 합니다. 그런 걸 거쳐서 선생님이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가르치실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꽤 수준 높은 걸 합니다. 그걸 배운 다음에 이제 공통의 질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건 팀별로 어떤 협업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차 시 2시간 수업인데요. 아닙니다. 수학만 계산합니다. 과학은 이미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팀별로 한 다음에 2시간 중에 나머지 뒤에 1시간은 탐구 계획서란 걸 쓰게 해요. 이게 뭐냐면 4주차에는 자기 산출물을 발표할 거거든요. 그거를 나는 4주차에 어떤 탐구 계획서 산출물을 발표할 거니까 요렇게 탐구할 거예요 라고 계획서를 써요. 그 계획서 안에는 내가 궁금해하고 탐구할 주제도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탐구하겠다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요. 이걸 선생님이 지도하세요. 마치 석사 박사 과정에 논문 지도 교수께서 논문 주제 잡아주고 어떻게 선행 연구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시고 또 탐구 방법이나 실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논문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때는 완성된 논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1주차부터 큰 틀을 잡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주차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2주차, 3주차에는 1주차에 했던 거를 이어서 또 선생님께 만든 이제 자료에 따라서 더 심화된 실험을 해요. 탐구도 더 심화된 탐구를 해요. 개념과 원리도 더 심화된 개념 원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처음 세웠던 계획이 이런 걸 하고 나면 더 넓혀지고 가지를 뽑고 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협업을 해요. 협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2차 시에는 2교시에는 또 산출물 지도를 하세요. 이때는 탐구 계획서보다는 조금 더 깊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자기 탐구를 이 시간에 개별 탐구를 해요. 조별로 할 때도 있고 개인별로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상황에 맞게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고 연구가 쌓이겠죠. 그러면 하다가 막히는 데 있거나 방향을 못 잡을 때 선생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거나 야 여기는 지금 파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실험하는 것보다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로 논문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서 막판에는 탐구 노트라는 걸 작성합니다. 탐구 일지 같은 거죠. 그거를 쭉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4주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4주차는 2시간 내내 산출물 작업을 합니다. 3주 동안 쭉 탐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거를 쭉 논문 지도해 왔던 가지고 요게 이제 논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하는 것처럼. 뭐 사실은 논문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유하자면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같은 거예요. 애들은 아마 주로 많이 하는 거는 보고서가 될 거예요. 탐구 보고서가 될 거고요. 어떤 때는 탐구 보고서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작.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암호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진짜 산출물을 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거나 뭘 만드는 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산출물을 발표할 거예요. 자기 팀 그 전체 앞에서.
그 다음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토론도 할 거예요. 어떤 애들은 아마 이제 한 반에 예를 들면 6명이다 하면 6명이 서로 다른 주제를 탐구했을 수도 있고요. 몇 명은 겹치는 주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상반될 수 있거든요. 그럼 토론도 하고요. 서로 다른 주제를 냈으면 궁금한 거 질문을 하고 즉석에서 추가 탐구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런 것도 더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가 탐구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2달째, 3달째 이렇게 다음 달에도 계속 논문 주제로 잡아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 12월 달에는 이제 큰 논문, 큰 산출물을 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한 달 단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모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한 6월 정도 되면요.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6월 정도 되면은 12월에 발표할 12월에 할 장기 과제를 해요. 지금은 한 달짜리 단기 과제거든요. 이거는 단기 과제예요. 한 달짜리 단기 과제를 그때그때 하는데요. 6월 달부터는 단기 과제를 하면서 6월 달부터는 장기 과제 계획을 따로 해요. 단기 과제 외에 장기 과제를 프로젝트를 합니다. 장기 과제 논문 지도도 교수님이 계속 하세요. 한 달짜리 단기 과제는 계속 루틴대로 하고요. 장기 과제를 한 6개월 또는 5개월치 계획을 짜고 좀 큰 프로젝트를 해요. 이거는 이제 한 달짜리보다는 훨씬 덩치가 커요. 긴 호흡을 하는 탐구예요. 그래서 장기 과제로 하는 거는 12월 달에 부모님 모시고 이제 발표 대회를 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발표 대회까지 해요. 공식적인. 그래서 이건 큰 프로젝트죠.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방학 때 7월 달이나 8월 방학 때는 캠프나 외부 특강 같은 걸 할 거예요. 여기에는 유명한 인사 또는 학생들이 자격을 받을 만한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그 당시 핫한 주제를 하기도 하고 캠프에서 장기 과제에 해당될 만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도 할 거예요. 이건 방학 때 캠프 할 겁니다. 방학 때. 이런 게 이제 연관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달짜리 루틴이 계속 돌아가면서 방학 때 캠프나 특강하고 6월, 7월부터는 장기 과제를 잡아가지고 한 5, 6개월 동안 긴 호흡의 논문도 만들 것이다. 자, 요게 영재원 수학이 하게 되는 큰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수학 탐험을 떠나는 거죠. 한 달 단위로 가까운 곳 탐험을 떠나요. 예를 들면은 설악산 훈련도 가고, 예를 들면은 후지산 훈련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히말라야 등반 한번 하자 해서 그걸 앞두고 이제 계속 체력 훈련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수학 탐험대, GTG 영재원 수학입니다. 예를 샘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게 한 달째, 첫 달째 예를 들게요. DP라는 수열이 있어요. DP라는 수열이 있고, 수학적으로도 꽤 이제 수학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논문까지 쓸 정도예요. 마침 이것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과, 제과 후배, 이현복 박사님이 수업하실 텐데 박사님 동기가 대학교 수학과 교수신데 그분이 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정규 논문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현재 수학자도 논문을 쓸 정도의 깊이도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애들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실험을 시켜요. 원래는 그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짜가지고 애들이 네 수를 골라요. 수를 아무거나 골라. 첫 줄에 써요. 여기다가 첫 줄에 네 수를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규칙에 따라서 해요. 계산기도 주긴 하는데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릴 거예요. 실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규칙 따라 해요. 요거 두 수의 차를 여기에 써요. 이거 두 수의 차이를 여기에 써요.
그 다음에 요거 두 수의 차이를 여기에 써요. 그 다음에 요거 두 수의 차이를 여기에 써요. 계속 이 규칙을 반복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실험을 잘 관찰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계산기로 두들기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네 수를 어떻게 고르든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보면은 다 000으로 끝나요. 뭐 예를 들면 2022, 12, 15, 3, 4, 7 치면은 나중에 000으로 끝나거든요. 어떤 수를 해도 000으로 끝나요.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간단한 규칙이고 수를 막 넣는데 늘 000으로 끝나.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늘 000으로 끝나. 그리고 해보면은 생각 밖으로 몇 줄 안 가요. 어떤 수를 넣어도 몇 줄 안 가요. 굉장히 큰 수를 넣어도 몇 줄 안 가거든요. 그래서 네 수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걸 막 탐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애는 추가 탐구를 만약에 2주차가 됐다 하면은 네 수가 아니고 세 수는, 다섯 수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자연수만 했는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뭐 분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요 네 수가 있어 끝났잖아.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해보면은 생각 밖으로 아주 큰 수를 넣어도 한 7줄 정도면 다 000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길게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조건에서 길어질까? 무한히 긴 것도 할 수 있을까? 저희 후배님이 만든 논문 주제가 이 무한히 길게 할 수 있는가가 논문 주제였어요.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저널에 실린 게 이 DPCO를 무한히 할 수 있느냐가 주제였어요. 지금 이한복 박사님 목표가 우리 애들이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기 힘으로. 그거를 목표로 삼으시더라고요. 박사님, 이거 대학교 교수가 동료 수학자들한테 발표하는 논문 수준이에요. 무한히 길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우리 4학년, 5학년 애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도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시작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턱은 낮아요.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어요. 근데 탐구하기 따라서는 대학교 교수가 논문 수준, 쓰는 수준까지 아주 높은 레벨까지 충분히 여러 가지로 탐구할 수 있어요. 탐구를 자기가 얼마든지 가지뽑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주 좋은 주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떤 고급 수학 지식도 있어요. 뭐 오늘은 제가 뺐습니다만. 그런 거를 뭐 나중에 이제 뭐 중요하면 군수열이 아니고 그룹 디어리 대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것도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뭐 빼기 대신 나누기를 한다면 또 다른 게 되거든. 쿼티 수열이라고 되거든. 뭐 여러 가지로 탐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애들이 탐구 계획서 1주차하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P 수열이거든요. 이게 DP 수열은 늘 000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수십 개를 해봤는데 늘 000으로 끝나거든요. 왜 그럴까? 늘 그럴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탐구 주제인 거예요. DP 수열을 큰 수를 넣든 작은 수를 넣든 한 7줄 정도면 다 000이 되거든요. 그럼 더 길어질 수 있는지, 무한히 길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게 자기가 탐구 계획이에요. 뭐, 탐구 주제를 자기가 잡아요. 그럼 현재 알고 있는 거. 현재까지는 항상 000으로 끝나. 항상 000으로 끝나. 항상 000으로 끝나요. 항상 000으로 끝나. 길이도 대충 7줄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고 싶은 거 정해요. 0으로 끝나는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늘 0으로 끝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죠. 길이를 지금 7칸 정도인데 그보다 더 늘릴 수 있을까?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럼 4개가 아니고 3개면 5개면 자연수가 아니고 유리수면 심지어는 무리수 아는 애는 별로 없겠죠. 빼는 게 아니고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엄청나게 다양한 가치를 뻗을 수 있죠. 자, 탐구하는 것도 저희는 논문 찾아보라 그래요. 책을 찾아보라 그래요. 괜찮아. 책에 있는 거 말고 너는 거기에 없는 지식을, 없는 궁금증을 탐구할 거니까 아는 만큼은 찾아봐. 요거를 논문을 쓸 때 이런 거를 선행연구조사라고 하거든요. 선행연구를 조사해도 돼. 논문 막 찾아보고 해도 돼.
수업 중에도 찾아볼 수 있게 도와줄 거거든요. 선행 연구를 조사해. 그래서 남들이 안 했던 주제를 탐구해야 되니까 남들이 이미 답을 내린 거는 네가 연구할 필요 없지. 진짜 논문이라면 그렇잖아요. 이미 답이 인터넷에 답이 있거나 다른 논문에 답이 있는 거는 연구 안 할 거 아니에요. 남이 안 한 걸 네가 연구하려면 선행 연구 조사해봐. 하다 보면은 막 논문도 찾아보면은 어려운 거를 자기가 학습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실험을 해봐. 필요하면 선생님이 프로그램도 짜주고 아니면 엑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걸 프로그램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실험을 해봐. 또 선생님이 약간의 실험, 이런 실험을 해야 잘 돼. 네가 가진 장비나 컴퓨팅 능력 하에서는 이렇게 실험하는 게 좋아라는 걸 논문 지도를 해주세요. 아니면은 좀 쉽게 할 수 있게 요거를 그림으로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방금 했던 거를. 그림으로 해서 한번 탐구를 해봐. 그러면 규칙성이 좀 잘 보일 거야. 뭐 이런 거를 지도를 해주세요. 대신 풀어주는 건 아니고 논문 지도 교수가 하듯이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좀 빼주시고 막혔을 때 뚫을 수 있는 뭔가 도움을 주세요. 대신 해주진 않아요. 논문 지도 교수가 논문을 대신 써주지 않잖아요. 논문 지도 교수처럼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탐구 계획서 쓰고 2주차, 3주차 때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달라지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단기 과제 하면서 쌓았던 그 산출물 탐구 역량 또는 산출물 만드는 역량을 이용해서 한 5, 6개월 동안 장기 과제도 쫙 길게 긴 호흡으로 논문 쓰게 되고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장기 산출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요. 자, 그럼 개발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자 이현복 박사님 제 과 후배입니다. 서울대에서 수학 학사, 석사, 박사 다 하셨고요. 대학교에서 수업 다 하셨던 교수님이세요. 저하고 한 10년 가까이 같이 일하셨는데 처음에 이분이 대학교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영재 교육에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 짬을 내서 수학 영재들을 수업을 해주셨어요. 오래됐죠. 그때 초기에 했던 학생은 이제 CMS 제가 근무할 때부터 같이 하셨거든요. CMS 할 때 서현중 학생이었어요. 주장훈이라고. 또 그 전에 부산영재고 처음 생겼을 때 송상훈 이런 애들을 하셨는데 5학년, 6학년 때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해서 중2, 중3 때는 박사 1, 2년차 수준까지 같이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하는 세미나 수업 또는 사사반 수업을 10년 넘게 하셨고요. 뭐 저희랑 이제 계속 토요일 날 수업을 하셨죠. 그 외에도 뭐 평일에도 간간히 도와주셨는데 그런 수학 영재 교육의 뜻이 있어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영록 박사하고 하태석 부원장하고 두 분이 저희과 후배님으로서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죄송해요. 참 대단한 기여를 하시고 어디 가서 했으면은 진짜 큰 대우를 받으실 분인데 무능한 원장하고 같이 하시면서 한 10년 동안 참 경제적으로는 보상이 참 적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때 수업 들었던 애들 중에는 저는 이제 필즈상 수상자 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어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몇 년 지나서 그런 학생이 이제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수업이 다 좋은데 약간 어린애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박사님의 이 좋은 뜻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하는 거를 제가 보조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 저자는 이한복 박사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좀 제 조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하실 분은 이한복 박사님이 계속 수업해 주실 거예요. 10여 년 동안 세미나반이라는 걸 수업하셨고 얘들 뭐 대부분 다 서울영재고 같습니다. 뭐 저기 화분도 저기 몇 개는 저기 입구에 있는데요. 저희 학원 입구에 있는 그 화분들 보면 이한복 박사님한테 너무 도움받았다는 학생 많고요.
이분의 토요일 수업은 자리가 잘 안 나요. 애들이 영재고 합격하면 자리가 비고 그렇기 때문에 1, 2년에 한 번씩 해마다 자리는 안 나요.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자리가 나고 해서 그냥 아름아름으로만 했고요. 올해 중반에 한 번 저희가 세미나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고 해서 한번 스타트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런 세미나반은 아니에요. 세미나반은 아니고 그냥 새로운 좀 저학년용 대중적인 버전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집은요. 원래는 현재 초3, 4, 예비 초4, 5만 모집하려고 했는데요. 제 딸이 5학년이에요, 현재. 그래서 제 딸도 있고 또 다른 분들 중에서도 현재 5학년인데 하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벌써 문의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비 초4부터 예비 초6까지 모집하는 걸로 할게요. 범위를 한 학년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수학적 주제를 깊게 탐구하고 싶은 학생이면 돼요. 그래서 GTG 영재원이 지금 모집하는, 요번에 모집하는 겁니다. 내년에 2년차 때는 심화반으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3년차는 사사반인데 이거는 이미 몇 년째, 10년째 하고 있는 세미나반이에요. 요 반은 세미나반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년째 하고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사사반은 이미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심화반을 올해 1년차 애들 대상으로 심화반을 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시험 쳐서 심화반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애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총 3년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도 1년차 과정이 있고 2년차 심화반, 3년차 사사반까지 있거든요. 사사반은 주로 중2들이 들어요. 심화반은 중1들이 듣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영재원을 대학부설 영재원은 6학년들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보다 좀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자, 수업은 무학년으로 할 겁니다. 예비 4, 예비 5, 예비 6이 한꺼번에 들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비 6학년이 들어도 제 딸이 들 예정인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제 딸이 들을 예정인데 제 6학년이 들어도 시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KM하고 이런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할 여유가 있을지. 원래 KM하고 영적을 준비하던 애들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병행해서 많이 했거든요. 병행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1 과정보다는 쉽게 할 생각이에요. 6학년 과정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KMO 하는 6학년들은 제 생각에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걔들은 5월달에 KMO 1차도 치고 해야 되니까 걔들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6학년, 자사고 노리는 6학년, 또 일반고, 극상위권 노리는 6학년들도 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고등과정 하는 6학년도 뭐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업할 때 빨리 받아들이기에 늦게 받아들이기에 있어서 좀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시는 이한복 박사님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요번에 시험 쳐서 또 반을 약간 수준별로 분반하면은 4, 5, 6이 같이 해도 될 것도 같아요. 시험 치는 거 보고 제가 정할게요. 자, 그래서 1년차 과정을 모집 중이다, 이번에. 시험은 언제 칠 거냐면요. 요번 토요일부터입니다. 12월 17일 토요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시작할 생각이에요. 시작은 1월 달입니다. 1월에 시작합니다. 발표는 12월 마지막에 할게요. 그렇게 해서 12월에 종강합니다. 12월에 종강하고 산출물 대회하고 종강 대회하고 종강할 거예요. 그래서 1년 코스입니다. 대학부설 영재원보다는 조금 더 수업하는 횟수가 많아요. 대학교는 교수님들이 방학 때 쉬시니까 양도 좀 적은데
저희는 그냥 매주 2시간씩 할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사고력, 문제결력, 교과를 측정할 건데요. 메인은 요거 2개입니다. 사고력하고 문제결력을 메인을 할 거고요. 교과는 그냥 저희 생각으로는 중1 과정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중1 1학기 과정. 중1 2학기는 필요 없어요. 1-1에 문자를 조금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돼요. 2학년 문자까지는 안 필요해요. 단항식, 다항식 이런 것도 안 필요하고 그냥 문자라는 걸 알고 음수, 양수를 알 정도면 돼요.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뭐 6학년 과정 범위 안에서 커버하려고 해요. 그래서 6학년 과정 정도까지만 해도 그것만 하면 중1 때 문자하고 음수 양수는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되면 6학년 과정 비와 비율, 비례식까지만 알아도 돼요. 그까지만 하면은 배경 지식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는 중3 거까지 했어요. 중3 거 시험 치면 되고 고1 거까지 했어요. 그럼 고1 거 시험 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교과는 선택해서 치시면 돼요. 배웠다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최소 초6은 넘어야 돼요. 초6은 심화까지는 안 해도 초6 기본은 해야 돼요. 초6 기본은 기본 이상이면 돼요. 중요한 건 사고력하고 문제결력이요. 그래서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이나 교육청보다는 좀 문호를 넓힐 생각이에요. 또 제 지론이 이런 수준이 있는 도전과 탐구를 하다 보면 애들 머리가 좋아진다 해요. 그런데 멘탈이 너무 약한 애들, 어려운 거 만나면 멘붕이 일어나는 애들, 누가 가르쳐 줘야지 뭔가 하는 애들은 좀 필터링해서 걸러낼 거예요. 걔들은 사고력 수학에서 멘탈을 좀 개선해서 와야 돼요. 근데 좀 배운 건 적어. 사고력이나 문제결력도 살짝 약한데 멘탈이 강해. 그러면 뽑을 거예요. 그런 멘탈이 시험지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보고 뽑을게요. 자, 응시료는 없습니다. 아, 받아야 되나? 이거 상당히 공이 들어가는데, 채점하는데. 뭐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예약은 GTG로 전화해 주시면 되십니다. 내일부터 예약해 주시면 되시고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상담 신청하세요. 제 전화번호는 제가 채팅으로 칠게요. 또 데스크로 하셔도 됩니다. 자,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할게요. 자, 질문하신 분, 수학과학 융합 수업으로 개설되는 걸까요? 융합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융합은 있으세요. 이현복 박사님께서 과학도 꽤 좋아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일부 융합은 있을 수 있는데 메인은 수학이다. 과학은 따로 영재원 과학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수업을 시작했고요. 또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원 과학은 저희 블로그에 있는 사고력 과학 그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과학 설명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수업 요일요. 아, 예,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수업 요일은요, 토요일 11시. 아, 이거는 좀 채팅으로 제가 쳐드려야겠다. 제 전화번호는 요거고요. 데스크로 하셔도 되고, 데스크가 내일은 좀 불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텐데, 제 개인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요일은요, 현재는 3반 만들 생각이에요. 토요일 11시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5시 7시. 그래서 수요일 2반, 토요일 1반, 총 3반 개설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원 현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데 다른 시간대 개설해 주세요 하면 제가 웨이팅은 받을게요. 웨이팅 받을게요. 그 다음에
교과 진도가 초6 아래이면 합류가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와 비율, 비례식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6학년과 안 배운 애들 중에도 그냥 사고력이 강한 애들은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배운 데까지만 교과하시고 사고력에서 좀 측정이 되니까 테스트는 보십시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비와 비율, 비례식을 아는 애들도 있어요. 안 배워도.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요. 사고력 강한 애들, 또 우리 사고력 수학했던 애들은 압니다. 무학년제면 몇 개 반 개설되나요? 현재 수요일 2반, 토요일 1반 개설할 예정이고요. 이거 중에도 안 되는 분 있으면 테스트 보고 통과하시면은 웨이팅을 걸어 놓으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개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개 반을 레벨을 나눠서 진행하시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동일 레벨 할 생각인데요. 테스트 본 학생들 보고 약간 나눌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과정까지 했고 사고력이 강한 그룹이 있고 조금 약한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인원이 되고 시간대가 얼추 좀 분리가 되면 똑같은 주제를 다룰 거긴 한데 약간 나눠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반, 좀 덜 들어갈 반 나눌 수는 있어요. 일단 이거는 응시 현황 보고 정할게요. 그런데 배우는 거는 레벨이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지만 문턱은 낮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해도 애들 논문 수준은 막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애는 대학 교수님이 쓴 것처럼 DP 수열의 길이를 무한히 늘릴 수 있느냐를 진짜 자기 주제로 한번 잡고 탐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냥 3개일 때도 될까? 5개일 때 될까? 뭐 이렇게 주제 잡는 데도 있고 분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될까? 이렇게 좀 더 어렵게 잡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니까요. 레벨이 애들 사고력 레벨이 달라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문턱이 낮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보고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한 주말 안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초3인데요. 선행이 안 되어 있음 어려운가요?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 안내 드릴게요. 현재 초3인데 선행이 안 되어 있음 어려운가요? 현재 초3, 예비 초4니까 합류할 수는 있는데요. 너무 안 돼 있으면 내년을 보시죠. 이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합격할 정도의 사고력을 요하는데 현재 선행이 안 돼 있는데 그 정도로 사고력이 있을까? 보통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정 궁금하시면 테스트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와 비율, 비례식을 현 초3이라도 사고력이 강하면 알 수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가요? 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수업입니다. 12월 20일 날 테스트 예약했는데요. 영재원 수학 수업 테스트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데스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내일 데스크가 불날 수 있어요. 전화 통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초사인데 교과 5-1만 했는데 가능할까요? 사고력은 공부한 적은 없는데 역사 덕후라 그래요. 과학교육청 영재 이수했어요. 교육청 영재를 현 초사가 지금 했나요? 그래요, 했네요. 현 초사가 과학 영재교육원 했네요. 거기가 이제 과학 영재교육원이지만 수학과 같이 했거든요. 테스트 한번 보십시오. 근데 지금 이게 영재교육원이 추첨으로 뽑았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네요. 다른 데 가서 시험 쳐서 뽑히내면 가능성은 있어요. 수학 이제 사교육 시작해 보려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주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기초를 더 쌓아야 하는지요. 요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테스트를 봐야 알겠고요. 보통 요런 상황이면 요거 하기 전에 사고력 수학을 한 1년 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 초3이면 사고력 수학도
거의 끝물이라 반이 몇 개 없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테스트 한번 보십시오. 저희 사고력 입학시험에 우리도 올릴 수 있는데 테스트 한번 본 다음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2차는 관찰 선발로 뽑혔어요. 추첨한 다음에 관찰 선발했구나. 그래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학생의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비유를 하자면요. 사고력 수학이나 이 영재원 수학 같은 거는 운동 같은 거예요. 근데 교과 수학은 밥 같은 거거든요. 문제개념 수학도 밥 같은 거예요. 밥만 먹고 건강하지는 않은데요. 운동까지 해야 좋죠. 근데 운동이 안만 좋아도 운동만 하고 교과 수학 안 하면 밥 굶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으니까요. 이 학생의 로드맵을 좀 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학원 재원생이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릴 거고요. 비재원생이면 정보가 너무 없어서 상담 드리기 어려운데 테스트 보시면 상담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내년에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야 해서. 그래요. 네. 뭐, 한번 보고 상담해 주십시오. 네,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고력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영지원 수업 듣게 되면 기존 사고력 수학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 질문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설명회 안내만 나가도. 저희가 사고력 수업할 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나 교육청 영재교육원 다니는 부모님들이 고민하셨어요.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그 자료 안에 넣으려다가 안 넣었는데요. 사고력 수학은요, 사고력의 모든 영역을 다 개발해요. 사고력의 여러 영역이 뭐가 있냐면요, 연산력도 있고요, 문제 해결력도 있고요, 공간 지각력도 있고요, 탐구 능력도 있고요, 규칙 파악력도 있고요, 논리력도 있고요. 그 밑에 호기심, 좋아하는 마음, 자신감, 과제 집착력, 유연성 이런 정서적인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현재 저희 GTG 사고력 수학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재원 수학은 고급 지식 학습 능력, 뭐 이해력이겠죠. 그 다음 탐구력, 협업 능력, 발표 능력 같은 거를 주로 개발해요. 사고력 수학이 두루두루 개발하는 건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4개를 메인으로 개발해요. 초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장단점을 예를 들면은 영재원 수학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 지각력이 길러진다거나 논리력이 길러진다거나 유연성이 길러진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런 건 잘 안 길러져요. 과제 집착력도 잘 안 길러져요. 그런데 사고력 수학하는 것보다 영재원 수학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주제를 깊이 적어도 한 달, 길면은 6개월씩 한 주제를 깊이 파고들고요. 그리고 배우는 지식의 수준도 높아요. 지금 다른 준비하는 것 중에는 처음에는 쉽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실험을 들어가는데 복면상 비슷한 걸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페르마의 소정리라고 KMO 하는 애들 또는 대학교 정수로에서 배우는 것까지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고등과정에서 안 배우는 KMO나 대학 수준의 것까지도 학습하게 돼요. 이런 깊은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사고력 수학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죠. 그래서 정리하면 원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다닌다는 애들도 사고력 수학, 저희 GT 사고력 수학 들으면서 같이 병행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서로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신 학생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은 지금 멘탈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유연성 부분에서 조금 더 개발하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학생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수업하시는 쌤이나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 재원생은 제가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거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재원생이면 정보가 적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조금은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둘 다 들으시면 보통은 좋다. 그런데 학년이 너무 고학년이다. 5학년, 6학년이다. 그리고 하나만 들을 수 있다 하면은 상담을 받으세요. 처리 속도가 느린 아이인데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테스트는 몇 시간 진행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2시간 잡고 있는데 더 줍니다. 3시간 더 주고 4시간 더 줍니다. 시간 때문에 느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영재원 수학이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하니까 느린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한복 박사님 자체가 빠른 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빠른 거 중요하다 생각 안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반 정원이 별도로 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대학부서 영재교육은 한반 정원이 20명이에요. 교육청도 20명인데 저희 15명, 20명 이렇거든요. 저희는 현재 6명을 할 생각이에요. 1년차라 선생님께서 8명 또는 10명도 할 수 있겠다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첫 해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 약간 그래서 여유 있게 가자 해서 6명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현복 박사님 같은 고급 인력이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로 수업하시는데 6명만 해요. 그래서 1년차의 장점이죠. 자, 시중교재 필지수학과 같은 난이도 높은 사고력 문제들일까요? 시험 치는 거 말이죠. 테스트. 네네. 그런 식입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난이도가 까다롭게 높은 건 아니고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 또 이해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4학년은 사고력 수업이 없지 않나요? 4학년 있습니다. 5학년도 있습니다. 저희 사고력 수업이 있고요. 네,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